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여인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요리가 있는데 기대해 주십시오. 춘천으로 한번 갑니다. 춘천 닭갈비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어제는 맑고 더웠지만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더위도 주춤할 텐데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로는 강풍과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제주 산지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7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26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와 영남 해안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내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전동 킥보드 폭발입니다. 최근 한 가정집에서 개인 전동 킥보드가 폭발하면서요,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현관에 있던 킥보드에서 갑자기 압력밥솥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불이 순식간에 현관 앞을 덮었고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가 온 집안을 덮어서 유독가스로 인해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당시에 도어락이 열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서 이웃이 119에 신고해줘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전동 킥보드가 폭발하게 됐을까요? A씨는 화재 원인이 전동 킥보드 배터리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경찰과 소방조사 결과 본인과 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킥보드 업체가 오히려 배터리 결함을 피해자인 A씨에게 증명해 오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급해준 서류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A씨는 이 제품의 제조일자가 작년 5월이었고 구매일은 작년 7월이어서 보증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상태였고 본인이 제품을 과하게 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는 충전을 과하게 한 상황도 아니었고 평소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루에 10분이나 20분 정도만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또 충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였다면 내가 혹시 실수를 했나 과실이 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사고 당시에 충전기가 꽂혀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었다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현재 과학수사대기팀이 와서 현장 검증과 함께 제품을 수거해간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집은 현재 난장판이고 독한 냄새, 매연 분진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해 하루하루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원인을 본인이 증명해내라. 글쎄, 이제 과학수사대의 힘을 빌을 수밖에 없네요. 네네. 과학수사대의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날지 거길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짝퉁 거북선입니다. 10년 전에 혈세 20억 원을 들여 제작됐던 거제시의 임진란 거북선 1호
154만 원에 팔리는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거북선 복원 사업은 2007년도에요. 경상남도가 김태호 전 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임진왜란 때 3층 구조의 원형에 가장 가깝게 복원했다. 이런 상징성을 한때 갖기도 했는데요. 2011년도 금강송 대신 저가의 수입 목재를 섞어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짝퉁 거북선이다. 이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지세포항 앞바다에 정박해놓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비가 새는 등의 관리상 어려움이 커서 1년 만에 육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거제조선 해양문화관 앞마당에 전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시는 거북선의 유지 보수를 위해 2015년도부터 한 해에 2천만 원, 지금까지 총 1억 5천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재가 썩고 뒤틀리면서 효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참 황당합니다. 20억의 국민 혈세로 만든 거북선인데 이걸 유지 보수하는데도 1억 5천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최종 매각된 가격이 154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제시가 지난 2월에 처음 매각을 시작했을 때의 시작 출발가는 1억 1,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이 이동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활용을 어떻게 할지도 마땅치가 않아서 7번이나 이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가 15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됐던 거고요. 거북선을 지금 낙찰받은 사람, 개인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거북선을 왜 사는지, 어떤 용도로 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안에 잔금 치르고 매매 계약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또 계약 후 30일 안에는 물건을 인수받아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거북선 무게만 100톤이 넘습니다. 또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거북선을 옮겨가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각 비용과 별도로 발생하는 인수인계,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거 만들 때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20억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20억이면 이자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막 하고 엉터리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문책 안 합니까? 이게 참 이럴 때마다 답답하고 저기에 우리 돈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금이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냈어요? 이제 네. 네, 처리 중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아까워라. 아깝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배달 스티커 논란입니다. 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음식점이 배달 음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하는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 손님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 음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홍보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올리면서요. 사장님, 저는 돈을 주고 사장님의 정치관을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가게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게 사장님이 답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독재의 시대라서 그렇고 저만 피해를 받게 됩니다. 라면서요.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며 오히려 이 운동에 동참할 걸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는요. 관련 게시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왔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그 배달 음식 위에 대통령 퇴진 요청 스티커가 붙여서 온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민주당 성향 네티즌들은요.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 식당 돈줄 내주러 가고 싶다. 그리고 서명에 동참하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지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네티즌들은 저런 업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색이 있는 가게가 만든 음식은 먹고 싶지가 않다.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또 일부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저런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짜증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참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내 성향에 따라서 참 이렇게 시각이 천차만별일 것 다를 같아요.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딴 나라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정치하고 종교 얘기에 대해서는 참 예민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388년 음력 4월 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5월 20일이 음력 4월 1일이죠. 지금부터 635년 전인 1388년 고려 우왕 14년은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이해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았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그 회군의 빌미가 되었던 요동 정벌에 대한 이성계의 4가지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사불가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음력 4월 1일 날 나왔습니다. 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명분, 그게 오늘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동정벌, 사불가로원, 위화도 회군. 오늘은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고려사 전공자. 예, 아주 예. 쉽고 재밌게 하지만 정확하고 품격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때는 1388년 고려 우왕 14년, 고려가 망하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고려가 군대를 소집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고 나섭니다. 고려가 국경 바깥으로 군대를 보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한 것은 1107년에 윤관 장군의 구성 개척 이후 3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간에서는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던 고려가 이때 이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명나라가 고려에 함경도 땅 일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무려 300년 만에 고려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러 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명나라는 왜 고려의 함경도 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 무렵 중국에서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와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몽골의 이 원나라 징기스칸 이래로 200년 동안 중국, 미국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대제국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거의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지배하고 있었는데 1350년 이후로는 힘이 빠집니다. 완연하게 지는 해예요.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이때는 뜨는 해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20년 정도 전쟁을 해서 명나라가 원나라를 몽골 초원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경계로 고려와 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지금 명나라, 원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싸우는데 고려는 중립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때 고려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확실하게 친명, 반원 정책을 펴니다. 고려도 몽골하고 전쟁을 했고 전쟁 끝에 한 100년 정도 몽골에 간섭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친명 반원을 하다가 명나라가 이기는 걸 보고 아마 내심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경을 접하자마자 명나라가 고려에 땅을 내놔라. 동북면 그 함경도 그 지역이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원을 계승한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온 거죠. 자,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할 때 이 땅을 뺏겨서 100년 정도 이것이 몽골 땅이었던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고려 땅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명을 도왔는데 적반하장으로 그 땅까지 내놔라. 이렇게 되면 고려로서는 정말 당혹스럽겠는데. 그럼요. 이거는 고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지역은
원래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고려 땅이었고 전쟁 중에 뺏기긴 했지만 100년 뒤에 공민왕이 이걸 무력으로 수복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다시 내놔라 그러니까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정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명을 설득을 하자, 외교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런 거였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군대를 보내서 명나라와 한판 겨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싸우자고 하는 이 주장의 맨 앞장에 선 사람이 당대의 명장 최영 장군이었어요. 네. 그래도 전쟁은 누구나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반대하는 조정 대신을 끌어다가 죽여요. 어우. 보이는 데서. 최영 세다. 장군은 뭔가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라도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밀어붙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영도 어쩔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 장군이죠. 네. 이성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면서 4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서 사불가, 안 되는 4가지 이유 라고 해서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창 농사를 지을 때 군대를 출동시키면 안 된다. 셋째, 대군을 북쪽으로 총동원을 하게 되면 남쪽에서 왜구가 그 틈을 노리고 침략해 올 것이다. 넷째, 장마철이라서 활에 악효가 녹아서 풀어지고 군사들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4가지 이유를 댑니다. 예. 아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좀 거북한 것 같고요. 네. 사불가론 그게 이성계의 생각일 뿐이었나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성계의 군사 전문가다운 판단이죠. 이 전쟁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 안 받아들여집니다. 고려군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요. 이게 4월 18일의 일이에요. 당시 병력이 군인 38,830명, 비전투병력 11,634명, 도합 54,773명이었어요. 네. 이거를 작전상 10만 대군이라고 과장해서 발표합니다. 이거 중국 사람 같으면 50만 대군이라고 했을 텐데 참 겸손하게 과장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성계가 우리가 하는 말로 땡기지 않는데 일단 출격을 하긴 하네요. 그러면. 예. 네, 억지로 간 거죠. 가다가 압록강 건너 사이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요게 위화도예요. 이 위화도에서 5월 7일 날 도착을 해서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명나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이걸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위화도에서 15일 동안을 머물면서 계속 왕에게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왕과 최영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결국 5월 22일 날 이성계가 군대를 움직이는데 북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남쪽으로 군대를 돌린다. 그런 의미에서 회군이라고 하는 거죠. 네.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 위화도 회군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자, 최영을 잡아서 유배 보내고 우왕을 폐위한 다음에 이성계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네. 15일간이나 진군하지 않고 결국 회군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뭔가 장악하고 싶은, 나라를 장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는 최고 권력자가 됐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4년 뒤에 조선을 건국하고 국왕이 됩니다. 반면에 최영 장군은 이성계에 의해서 유배되었다가 그해 12월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유언이 내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였다고 하지요. 역사는 두 사람의 이 엇갈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성계의 이화도 회군 없이 5만 명의 군대로 명나라를 계속 공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는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볼까요? 1973년 5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의 청문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당시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정치 잘하는 사람을 정치 구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정치의 달인 이랬는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무너지는 거죠. 네, 맞아요. 닉슨 대통령 정치 참 잘했습니다. 특히 외교 면에서 아주 탁월한 그 성적을 거두는데요. 미국이 벌인 가장 긴 전쟁,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중국과 국교 수립이라고 하는 대단한 외교적 성과도 이룩합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정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워터게이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네, 1972년 6월 17일 새벽에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 건물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괴한 5명이 침입했다가 체포됩니다. 그런데 강도, 도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기나 금고털이 도구 이런 게 아니라 도청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에서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도청하려고 한 거죠. 이 사건이 처음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닉슨의 재선이 아마 유력하다고 생각한 많은 유력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쉬쉬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그 신참 기자 2사람,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이 익명 제보를 받아서 이걸 특종으로 터뜨렸고 그리고는 계속 집요하게 이 사건을 추적을 했습니다. 네. 신참 기자들의 열정으로 이제 워터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익명으로 제보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네, 한동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2005년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네, 그 당시 FBI의 제2인자였던 마크 펠트라는 사람이었다고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의 제보 때문에 2사람의 기자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폭로한 기사를 연속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사가 막히면 또 제보가 들어오고 막히면 제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 기사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5명의 일당 중에 제임스 맥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닉슨 재선운동본부의 경비 조직에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수첩에서 백악관 보좌관 하워드 헌트의 전화번호가 나왔다. 이런 사실이 기사로 보도가 됩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차기 대선 준비 중인데 이 헌트가 재선위원회의 실무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면 빼도 박도 못했을 텐데 닉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부인했다면서요. 아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잡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해도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맥거번보다 지지율이 무려 19%포인트나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실제로 1972년 11월 달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이 맥거번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자칫하면 묻힐 뻔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커지게 됐을까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이 열리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이 폭로가 된 겁니다. 백악관 주인이 된 다음인데도 5명의 침입자들 재판을 하는데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라요. 심지어는 닉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증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닉슨은 처음에는 백악관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걸음 물러서요. 대통령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아랫사람들이 잘못대로 저지른 일이다. 먼저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보좌관들 해직시키고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그런데 사태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백악관이 연루됐다고 하는 게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닉슨은 사실 취임 첫 해였던 1973년을 이 문제 해명하느라고 1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이게 닉슨 대통령이 처음부터 차라리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뭐 거짓말하고 자꾸 은폐 시도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도청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거짓말. 이것이 이 사태를 키우게 됐던 겁니다. 닉슨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 2년 동안 수많은 증거가 나와요. 직무 중 모든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데 닉슨 대통령 여기 국가기밀이 있어 그래가지고 공개를 거부합니다. 끝내는 전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0시간 분량만 공개를 해요. 하지만 이 끝나질 않습니다. 결국에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되고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의 하야 성명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 To continue to fight through the months ahead for my personal vindication would almost totally absorb the time and attention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a period when our entire focus should be
on the great issue of peace abroad and prosperity without inflation at home.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미국은 거짓말의 죄를 크게 묻던데 처음에 이제 인정을 하고 이게 미수 사건이니까 그러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일이 크게 번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임을 했고 닉슨은 사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 영상 보시니까 오랜만에 닉슨 대통령 얼굴 보시죠? 글쎄요. 닉슨 대통령 사임한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면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닉슨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게이트라고 하는 이게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것이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부패 스캔들 이런 거 부를 때 무슨 게이트라고 맞아요. 부르게 되는 그 시초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볼까요? 1970년 5월 16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70년 5월 16일은 서울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마포대교가 개통된 날입니다. 오, 이 날이구나. 지금 하루 평균 12만 대 이상이 여길 다닌다고 해요. 이 원래 조선시대는 마포나루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전국의 물산이 여기 모이던 곳입니다. 개통되고 나서 한동안 서울대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84년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마포대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원래 한강다리가 그 전에는 한강 1, 2, 3교 이렇게 있었다가 지명을 따서는 처음이군요, 이게. 그렇죠. 한강 다리에 지명이 들어가는 게 이게 처음이고요. 대교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도 이 서울대교, 마포대교가 처음입니다. 준공 순서에 따라서 제1한강교, 2한강교, 그 유명한 제3한강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전부 지명을 따서 한강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로 개명이 됩니다. 이 이후로는 잠실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 동호대교 전부 다리 이름에 그 예. 지명이 붙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역사도 있고 서울을 상징하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 이 마포대교가 생기면서 교통체증도 좀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 마포대교가 언제 처음 착공을 했을까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많던데. 재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다가 지친 적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31개까지 세다가 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와, 30개가 넘어요. 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31개까지는 셌습니다. 자, 이 마포대교 1968년 2월에 착공해서 2년 만에 완공이 됐고요. 길이가 1389m. 그리고 그 당시 한강 다리 가운데서는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공사 당시 뉴스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서울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한강대교가 준공 단계에 들어서 마지막 손질의 한창입니다. 한강 위에 놓인 다리 가운데서는 제일 긴 다리로 오는 5월 16일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난 68년 2월에 착공, 좌우 양쪽에 각각 2m씩의 일반 보도를 곁들여서 국내 교량 공사는 최대 난 공정을 거친 이 대교가 준공되면은 서대문 마포 방면에서 영등포 쪽으로 내왕하는 차량 소통이 한결 완화돼 하루에 6만여 대 차량이 내왕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아, 이렇게 마포대교가 건설되면서 그야말로 황무지였던 여의도가 천지개벽하죠. 맞습니다. 서울의 여러 다리 가운데 마포대교 하면 여의도, 여의도 하면 마포대교. 마포대교. 네.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만든 게 바로 이 마포대교입니다. 허벌판이었던 이 여의도의 개발 당시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오. 한편 여의도 개발공사도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제방 축조 작업이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서고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민족의 광장이 설치되고 그야말로 그림 같은 새 도시가 건설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굳센 의지에 갈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야, 여의도가 진짜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놀랐어요, 방금 보고. 그리고 저 마포대교 같은 경우는 86년도에 그 올림픽대로라고 그러죠. 그거 뚫리면서 저쪽으로 이동량이 너무 많아서 상습 정체구역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1986년에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림픽대로가 개통이 되면서 여의도와 남쪽 영등포를 잇는 이쪽의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 그때 차량이 막 많아질 때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마포대교가
극심한 교통체증의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2000년에 신마포대교라고 해서 다리 하나를 더 만들고 기존의 마포대교는 철거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2005년 10월에 왕복 10차선 쌍둥이 도로로 마포대교가 전면 개통이 됩니다. 이 마포대교 해외에서도 유명해요.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2 여기에 마포대교가 등장해서 이게 찍었죠. 관광 예. 명소가 됩니다.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서울의 중심 중에 중심다리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봅니다. 1987년 5월 16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저는 참 야구 팬이라서 야구 얘기만 하면 즐거운데요. 1987년 5월 16일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두 명의 전설적인 투수가 있는데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가 네. 무려 15이닝 완투 대결을 벌인 날입니다. 네. 이 맞대결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지죠. 맞아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 조승우 씨, 양동근 씨가 각각 최동원, 선동열 선수로 나와서 정말 선수 같은 맞대결을 보여줬습니다. 네. 롯데 무쇠팔 최동원, 해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이거 정말 프로야구의 역사를 쓴 사람들. 그렇죠. 네. 네. 이 스포츠에 많은 라이벌이 있지만은 이 최동원, 선동열 그 선수만큼 이렇게 네. 각인되는 이 라이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최동열이네요. 아니, 왜냐면 항상 같이 얘기하니까 이게 네, 자동으로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 네. 근데 두 선수 아주 달라요. 최동원 선수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4승을 거두는 진기록을 남기는데요. 네.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이기 때문에 4승하면 우승하는 거거든요. 이걸 혼자 다 4승을 거두는 이런 네. 세계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롯데가 우승하는데 정말 최동원 혼자 한 우승처럼 된 거예요. 선동열 선수 11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5차례나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합니다. 방어율이 뭐냐면 이 선수가 9회까지 던졌을 때 몇 점이나 주느냐 하는 이 통계거든요. 9회까지 던져서 1점 미만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마 세계적인 기록일 겁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그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정말 이 두 사람 라이벌 정말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출신지 부산과 광주, 대학 연세대와 고려대, 소속 구단 롯데와 해태. 일부러 이래놨나? 일부러. 이거 드라마 대본을 써도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라이벌인 곳에 가서 라이벌이 된 거예요. 네.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5살 위예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두 선수가 만날 일이 없었는데 네. 결국 프로야구에 가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아니 일부러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 모든 게 달랐던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야구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였다고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아버지, 선동열 선수는 형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 건데요. 가족의 영향. 네. 최동원 선수는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큰 부상을 입었고 최동원이 중학교 다닐 때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아유. 의족 신세를 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이 최동원의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줬다고 합니다. 선동열 선수는 형이 야구 선수였어요. 마침 포수였는데 어릴 때부터 이 포수 형한테 공을 던지면서 투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쉽게도 선동열 선수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또 레전드 선수에게 또 이런 사연이 있었고 네. 이 두 사람 맞대결 언제 처음 성사가 됐죠? 꼭 3번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역사적인 첫 대결은 1986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두 선수가 9회까지 모두 완투를 했어요. 그런데 최동원 선수가 3회에 정말 불의의 일격, 저 솔로 홈런 한 방을 맞는 바람에 1대0으로 패배합니다. 이 게임이 선동열 선수의 프로야구 데뷔 첫 완봉승이라는 기록이 또 있기도 해요. 두 번째 기록은 그 시합으로부터 4개월 뒤에 열리는데 이때는 최동원 선수가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2대0 완봉승을 거둡니다. 야, 무슨 영화 대본처럼 1대1 진짜 1승씩 주고받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최고의 라이벌전이 펼쳐지죠. 네, 1승 1패 했으니까 결승전을 해야죠. 그 결승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987년 5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자, 온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돼요. 정말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런 정도의 그 관심인데요. 이날 롯데와
해태 두 팀이 연장 15회까지 가는 무려 4시간 56분 동안의 혈투를 펼치는데 투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동원 선수, 선동열 선수가 모두 중간에 교체되지 않고 15회까지 완투를 했어요. 대단한 빠질 어깨예요. 텐데. 네, 최동원 선수 60명 타자를 맞아서 투구수 209개를 기록했고 선동열 선수 56명의 타자를 상대로 해서 무려 232개의 공을 던집니다. 와. 보통 선발 투수가 100개 정도 던지면 이제 많이 던졌다 하는 거거든요. 야. 두 게임을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때 못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바꾸면 지는 거다 해가지고 감독들이 서로 못 바꿔서 이 끝까지 15회까지 공을 던지게 됐다는 거죠. 경기도 2대2 무승부로 끝납니다. 네. 자, 그래서 1승 1무 1패가 됐는데 당시를 떠올리면서 선동열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때 동원이 형이 하는 얘기가 우리 결판 날 때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때 지기 싫었던 두 사람이 그래서 15회까지 던지지 않았는가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이게 정말 승패를 떠나서요.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 다시는 없을 명장면, 명 경기를 만들어줬고 그건 아마 이렇게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2011년에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53살, 아주 젊은 나이였죠.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선동열 선수 빈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최동원 선수는 나의 우상이었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선배를 애도했습니다. 최동원과 선동열, 최동열. 선의의 라이벌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 두 사람.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국보급 투수로 우리 마음에 오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라이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죠. 그게 더 재밌어요, 스포츠 네. 근데 꼭 라이벌이 있으면 그걸 막 제거하려고 난리인데 그게 있어야 내가 성장한다. 그러네요. 예,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이익주 역사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춘천 간다고요? 제가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매일 어디를 이렇게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날씨 너무 그래서 좋으니까. 제가요 오늘 춘천 가서 앉아서 먹는 닭갈비처럼 여행 간 듯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서 즐기는 춘천 닭갈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네. 요거요. 네. 요거 먹으면서 네. 춘천에서 그 소양강댐 쫙 보면서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맛인데 요거 매콤한 양념장이 정말 황금 비율이거든요. 제가 요거 알려드리고요. 요게 지금 매운 춘천 닭갈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양배추 콘슬로우와 모닝빵까지 아이고.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합 좋다. 그러니까 그쵸? 춘천 닭갈비는 일단은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기침이 도는데 네. 이걸 춘천에서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먹을 수 있다니까. 네네. 야,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는 춘천 닭갈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대부분 이제 춘천 닭갈비 하면은 닭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부위를 구해야 되는지 그냥 닭볶음탕용 해도 되는지 고민을 좀 하시는데 이럴 때는요. 요게 지금 닭 다리살이에요. 바로 북채라 그러죠. 우리가 닭 다리를 그 짧은 단각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포를 떠놨어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뜬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판을 합니다. 네. 바로 요거 그냥 구입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근데 이렇게 정육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손질만 잘하시면 돼요. 어떤 손질을 잘하느냐? 요게 바로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을 껍질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요걸 바락바락 이렇게 씻어주세요. 굵은 소금으로 세척을 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왜 껍질 부분에 이물질이 있을까 봐 조금 신경 쓰여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굵은 소금에다가 버무려서 탄력을 주잖아요. 닭살이요 쫀득쫀득. 그래서 꼭 요걸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좀 했어요. 사실 집에서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이 해요. 지금 생방송이니까 네. 그걸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렇게 좀 했으면 요거를 찬물을 좀 준비를 하세요. 찬물을 준비를 해서 이걸 좀 헹궈주세요. 굵은 소금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헹궈줍니다. 네, 그렇죠. 약간 오, 뿌하죠. 색이 뭐, 다르네요. 예. 오. 요거를 이제 좀 헹궈서 이렇게 채반에다가 좀 이렇게 건져요. 네. 저렇게 이제 세척을 하는군요. 네, 대부분 요거 그냥 흐르는 물에 흐르는 대강 거죠. 썰어가지고 네. 대강 씻어가지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탄력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꼭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세척은 다 굵은 소금 쪽이 좀 많죠? 네네. 뭐 소금 하셔도 돼요. 소금. 네, 아, 근데 소금을. 제가 왜 굵은 소금 하냐면 이렇게 굵은 소금으로 해야 훨씬 더 뭐랄까 이 소금이 갖고 있는 그 천일염의 역할이 굉장히 살균도 될 뿐만 아니라 그 탄력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 놓으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걸 이제 좀 썰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제가 요리할 때는 밑간을 하죠. 네. 마찬가지로 밑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닭갈비 집에서 이렇게 만들 때 밑간을 안 하기 때문에 양념은 매운데 닭은 싱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따로 그런 적 놀아요. 많죠. 네네. 그러니까 꼭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철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등분만 하면 되지만 우리 예인 씨처럼 입이 작을 때는 네. 이렇게 3등분 정도 해서 저 큼직큼직한 준비를 좋아합니다. 해주세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요 껍질이 있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고소하잖아요. 저도요. 좋아요. 예. 살찔까봐 저거 벗겨내는 건가요? 그죠?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까지 생각하면 맛있게 운동해야지, 먹으면 운동. 0칼로리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껍질이 있어야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껍질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가 닭을 싹 코팅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소하거든요. 네. 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 부위를 닭다리살을 쓰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쫀득하고 식감 자체. 더 고소하고. 네. 그렇죠. 네. 훨씬 더 고소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밑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밑간을 좀 시켜볼게요. 네. 밑간을 할 때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왜 특별한 재료가 한 가지 들어가냐 하면 여기 이제 밑간이면서도 닭살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님들이 꼭 하나 정도는 챙겨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밑간 뭐 제가 늘 하는 밑간이 뭐 마늘도 있고 예. 마늘, 뭐 뭐 간장, 간장, 뭐 네. 맛술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가 더 있어요. 어머.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알려줘도 돼요, 근데? 아, 그럼요. 노하우는 자꾸 발설을 해서 네네. 남들이 이건 이보은이 가르쳐줬구나 이러셔야지만 저도 또 좋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과즙이에요. 이 사과즙이 어떤 사과즙이냐면 우리 왜 사과를 이렇게 직접 짜서 왜 봉투에 해가지고 왜 시판하는 사과즙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셔도 되고요. 나는 집에 지금 사과가 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강판에 갈거나 믹서에 갈아서 국물만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좀 넣어주세요. 야. 그냥 사과 주스는 좀 안 되겠죠, 선생님? 사과 주스는 사실 설탕 땡. 땡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과 주스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요거는 그냥 100% 사과즙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그럼 연육도 돼서 아주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하고요. 그다음에 간장이 좀 간이 배어야 좋잖아요. 네. 간장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후춧가루예요. 이거로 또 잡내도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생방송할 때는 후춧가루 넣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요? 재채기 나올까 봐. 날라.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요거 비율은요, 600g에 여기 사과즙이 들어가니까 아마 600g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닭이 좀 잠길 거예요. 네. 요 정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냐 하면 바로 요렇게 연육이 되도록. 탱글탱글해지죠. 네. 보세요. 아까 닭은 약간 씻어서 넣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요거는 30분 넘은 거거든요. 탱글탱글 하잖아요. 네. 이렇게 밑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춘천 닭갈비를 먹었을 때 그 닭갈비가 특유의 갖고 있는 아주 매콤함, 그다음에 칼칼함, 그다음에 살이 쫀득쫀득한 그 식감까지 다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춘천 닭갈비 하면은 요거 꼭 들어가야죠. 요거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해요. 네. 네. 바로 뭐가 올까요? 떡이에요. 그래, 저거 들어가야지. 네, 섭섭하죠. 자, 쌀떡이 들어갈까요? 밀떡이 들어갈까요? 전 개인적으로 쌀떡 좋아하는데 네. 네. 밀떡이. 밀떡이 들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색깔이 밀떡이죠. 네. 왜냐하면 닭하고 쌀떡보다는 닭하고 밀떡이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춘천 닭갈비 그래서 가면 걸리는구나. 네, 밀떡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서 약간 부드럽게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진한 주황 색깔처럼 뭐예요? 생긴 거 요거 아시죠? 당근. 당근? 땡! 나도 땡이야. 오늘. 고구마인가? 아, 고구마인가? 고구마예요. 어머, 네. 이거 고구마예요? 요거 호박 고구마거든요. 호박고구마. 호박 고구마를 떡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식감 아, 저거 진짜 맛있어요. 아. 요거 그냥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고구마를 너무 크게 썰거나 하면 닭은 익었는데 고구마가 덜 익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에 있는 전분기가 닭에 좀 배어서 닭이 훨씬 더 쫀득이게 하려면 이렇게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넣어요. 춘천이면은 어디예요? 강원도잖아요. 네. 강원도가 많은 게 뭐죠? 감자? 네, 감자. 네. 감자도 그래서 넣어. 감자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요 3종 세트를 넣어야 진짜 비로소 춘천 닭갈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밥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만 네. 드시면 되지. 네. 자, 그러면 춘천 닭갈비에는 또 이렇게 부재료가 들어가는데 부재료가 더 있어요. 바로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무조건 들어가죠. 양배추 네. 무조건 들어가줘야지 닭갈비의 맛이 훨씬 더 네. 네. 뭐랄까요? 좀 달달하면서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요거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안 들어가면 정말 섭섭해요. 깻잎. 깻잎이에요. 네. 향이 나야죠. 그렇죠. 깻잎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깻잎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깻잎이 살짝 정유향이 나서 화한 맛이 나긴 하지만 이 들깻잎이 약간 쓴맛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쌉쌀한 맛이 없애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6장 정도?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맨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딱 요거는 고추하고 따로 놓으세요. 왜냐하면 요건 처음부터 안 넣고 맨 마지막에 넣어야 깻잎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하고 이렇게 붉은 고추까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집에 있는 요 양파. 양파. 아까 자꾸 당근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랬지? 양파도 요거 같이 닭하고 볶아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단맛이 나니까 닭의 단맛이 있어서 훨씬 더 좋겠지요. 그리고 대파 이렇게 준비를 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남았어요. 춘천 닭갈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양념장에 있어요. 네. 양념 중요하죠. 제가 오늘 양념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이 닭이 600g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재료들이 뭐 각각 있어요. 요거에 이제 맛대응을 하는 양념장, 고추장이 2큰술 들어갑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네. 고추장 2큰술. 고추장 2큰술. 네. 외워볼게요, 오늘.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넣기 때문에 네. 이거 외우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3큰술. 네. 요리가 또 색이 또 네. 붉게 잘 그다음에 올라오죠. 간장 2큰술. 2, 3, 2 들어갔어요, 지금. 네. 네.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카레가루. 그게 들어가면 맛있더라. 네, 카레가루 1큰술 들어가요. 그래요? 저거 들어가면 맛있어. 건강에도 좋잖아요, 이게. 저는 설탕보다는 쌀조청을 넣어야지 훨씬 더 양념장이 확 잘 배이면서 설탕에 입자가 있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조청 4큰술을 넣습니다. 이걸 잘 섞어요. 잘 섞는데 그냥 섞으면 좀 뻑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 넣느냐? 바로 다시마 오리물. 아, 이번 쌤표 또 들어가네요, 그죠? 요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양은 어느 정도 넣으면 돼요? 선생님? 요거는 만약에 나는 약간 물성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뭐 라면 면발이라도 같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컵 반에서 네. 2컵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떡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기 때문에 한 컵만 준비했어요. 한 컵만 이렇게 같이 좀 넣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이거 다 됐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불을 켜고 볶을 준비를 하면 돼요. 정말 맛있겠다. 근데 볶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식용유하고 참기름. 제가 여기 양념장에 참기름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둥둥 뜨는 참기름을 양념장에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별로예요. 요거는 닭을 볶을 때 넣어줘야지 맛있어요. 네. 그래서 참기름하고 식용유하고 같이 넣어주세요. 오. 저렇게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쵸? 훨씬 맛있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볶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파. 양파가 가장 먼저 이 순서도 중요하죠. 그쵸? 순서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굵기가 있는 대파. 다 넣고. 향을 먼저 한번 올려주는군요. 기름에다가. 그다음에 아까 준비해놨던 닭. 네. 밑간한 거 들어가고. 이 소리가 벌써 빗소리가 소리가 맛있다. 소리가. 네. 네. 소리부터가 벌써 맛있어요. 오늘 비 온다. 이걸 이제 볶아요. 기름에. 야, 이거 향이 지금 참기름 향이 먼저 한번 확 오네요. 그쵸? 요걸 이제 볶아주는데 볶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 닭이 살짝 기름에 옷이 입히면서 구워지도록 이래야지 닭이 탄력이 있어서 맛있거든요. 야, 저 캠핑 가서 먹어도 맛있겠다. 저거. 그쵸. 네. 오늘 그냥 캠핑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요거 낮에 일요일 같은 날 또는 토요일 같은 날 식구들 다 있을 때 요거 딱 한 후라이팬만 한 판? 해놓으면 네. 너무 좋죠. 뭐. 아주 좋죠. 저게 저런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 전환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춘천에 못 가더라도 좀 춘천 가는 것처럼. 기차 간 것처럼. 하나 틀어놓고 예전에 지금 아니고 같이 갈 때는 다른 사람이었겠지만 생방 중에 괜찮습니까, 선배님? 너무 생각도 못하는. 춘천 기차에 낭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억도 있고. 아이, 그럼.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구워주세요, 살짝. 근데요, 제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네. 거죠. 그럴 것 빨간 같아요. 양념 전에. 저기도 살짝 소금만 쳐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은 소금구이 닭갈비 같은 느낌이 되기도 그쵸. 하겠네요. 네. 오,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아이들은 매운 거를 못 먹고 빨간 거 못 먹어야 하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소금 후추만 조금 네. 넣어서 아까 제가 맛있겠다. 후추까지 넣었으니까 네. 소금 간만 하거나 아니면 간장만 조금 넣어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오, 맛있겠다. 자, 이제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죠. 양배추. 와, 듬뿍 그냥. 저기 양배추를 좀 많이 먹어줘야 내 몸에 좀 덜 미안해. 그리고 여기 밀떡. 밀가루로 만든 떡. 그다음에 감자. 감자. 이야. 진짜 밥이 필요 없네요, 이거는. 네. 근데 또 다 먹고 나면 밥 볶아 먹자. 볶아 먹어야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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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고구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볶아줍니다. 근데 그냥 볶지 마시고 아까 제가 뭐 만들었어요? 양념장. 양념장 만들었잖아요. 양념장을 여기다 이렇게 쫙 얹어요. 부어주세요. 황금 비율의 양념장이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음. 채소 다 넣고 나서. 자, 걸쭉하게 좋네. 어머, 비주얼 봐봐, 어머. 너무 맛있겠죠? 네.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보여서 배가 너무 고파요. 와, 정말. 향 날라온다. 참아보세요. 저 비주얼 보세요. 와.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국물이 약간 엉기도록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네. 네. 처음부터 양념장을 안 넣고 네, 볶은 다음에 먼저 넣어야 돼요. 볶고 넣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물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양념이 쏙 잘 배고요. 닭이 네. 금방 익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옆에 미리 좀 해왔어요. 어머, 다 됐다. 어때요? 색깔이 정말 네. 제대로죠. 제대로 익었네, 제대로 익었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또 넣어야 돼요. 깻잎. 청양고추. 야, 이거 뭐.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면 청양고추 넣지 마시고 그냥 풋고추 넣으세요. 빨간 고추. 음. 그다음에 깻잎.
깻잎 마지막에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야, 저거 깻잎 향 확 나면서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약간 이렇게 볶아주세요. 밑에가 살짝 국물이 올라오도록. 맛있겠다. 아, 야, 이거 뭐, 선생님 이제 슬 제가 받으러 가볼까요? 이제 그러실래요? 향이 지금, 받으러 오실래요? 이게 지금 안 되겠는데요, 이거? 네. 요 밑에 그릇이 있어요. 네네. 그거 꺼내주세요. 카레가루 그거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넣는 것과 안 넣는 게 확 달라. 어. 카레가루를 넣는 이유가요. 카레가루를 넣으면 닭하고 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같이 섞이게 되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레가루를 과하지 않게 딱 한 큰술만 넣는 거예요. 또 과하면 그게 카레지 뭐. 그죠? 네. 카레 닭갈비가 되니까. 이거 그 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요리는 과학이라고. 예. 네. 옛날에 춘천 가는 기차 타면 강촌 거쳐서 네. 강촌이 옛날에 MT의 성지였잖아. 그렇죠. 예. 저희 또 라떼 얘기 나오니까 좋네요. 아니,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강촌 많이 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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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요? 네네. 네. 야, 이제 와, 완성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이 냄새가.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볶이 비슷한 느낌의 이런 양념을 좋아해. 야, 이거 한번 너무 맛있겠죠? 양념 맛부터. 감사합니다. 이 맛이거든. 응? 와. 매콤하면서 어떠세요? 매콤하면서 카레 향이 살짝 올라오고 네. 닭고기는 연하게 살짝 씹히면서 떡은 쫄깃한 거. 와. 아니, 근데 양념이 진짜 깊은 맛이 나는데. 그렇죠. 양념이 굉장히 깊은 맛이 나죠. 그리고 이게 밑간한 닭살에다 양념을 따로 해서 그런지 맞아요. 이게 정말 간이 쏙 배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씹을 때 안에 양념 맛이 착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딱 닭 그렇게 씹을 때 만드셔야 같이. 돼요. 네. 정말 맛있네요. 이거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춘천 닭갈비를 집에서 내가 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죠, 예. 요대로 하면 이 맛이 집에서 나는 거잖아요. 집에서 해 드셔야 돼요. 닭다리살이 들어가니까 더 고소한 맛이 있어요. 되게 쫄깃해요. 살 자체가. 여러 부위로 먹는 닭갈비보다 이게 진짜 다리살 닭갈비 맛있네요. 예. 아,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맛있는 거 이제 잡수식식 났는데 약간 매콤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약간 그 매콤한 맛을 조금 감해주시면서 그다음에 집에서 야외에 나가서 먹는 듯하게 드시려면 또 요게 또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요새 좀 아이들이 간식을 집에서 엄마가 좀 많이 해주는데 요거 모닝빵에다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은 콘슬로우거든요. 네. 요거는요 이렇게 감자 깎는 칼로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네요. 그쵸. 요거 채칼로 언제 하셨잖아요. 이렇게 감자 깎는 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그냥 긁으듯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한 요 양배추는 우리가 깨끗한 약간의 소금만 넣은 물에다가 좀 헹궈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헹궈서 요거를 이제 물기를 완전하게 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시장에 가니까요. 요런 게 있더라고요. 채소 탈수기가. 이거 본 적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기를 양배추 완전히 넣고, 빼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돌려주면 완전히 물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없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됐거든요. 요거를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양배추 콘슬로우에 양배추가 수분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배추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맛살이에요. 맛살 좋아들 하시죠? 좋아하죠. 맛살은 요거 진리죠. 그냥 바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네 사선으로 써시네요. 그냥 썰지 마시고 사선으로 썰면 이 사선의 길이가 양배추하고 비슷해서 잘 섞이잖아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먹기도 편하고. 그렇죠. 뭐 찢으면 더 좋은데 찢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씹히는 맛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썰어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준비하세요. 엄마 요리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맛살 하나씩 이렇게 몰래 가져다 먹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예인 씨 주고 싶어도 멀어서 못 줘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하나 탁 먹는 건데. 그럼요. 자, 이렇게 맛살 준비하시고요. 네. 그럼 하나 더 썰게요.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식빵에다가 해서 잡숴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무염 크레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올려서 까나페처럼 즐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흔하게 있는 모닝빵 있잖아요. 네. 이 반 갈라서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넣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랬으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통조림 안에 있는 옥수수 콘이에요. 근데 이 옥수수 콘은 물론 통조림 물을 다 빼고 그냥 물기를 뺀 다음에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통조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깔끔하게 돼 있는데요. 네. 네.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데쳐주세요. 아.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달게 드실 수가 있어요. 데칠게요. 이렇게. 그냥 끓는 물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끓는 물에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데쳐만 주세요. 끝 다 됐어요. 저러면 좀 풀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탱글탱글한 않네요. 느낌이 훨씬 더 드는데요? 탱글탱글하고요. 어머님들이 아예 통조림 써서 조금 미안한데 미안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드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건져낼게요. 네. 아니, 통조림을 써도 이게 건강하게 쓰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 국물 절대 안 빼고 먹거든요. 국물 빼셔야 되고요. 네. 꼭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기까지 다 완전히 빼주세요. 우리가 양배추 물기 뺐는데 이 콘 물기 안 빼면 두루함이 타불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같이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계속 손이 간다. 어머, 한 접시를 다 비우셨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닭갈비. 계속 손이 가. 계속 먹게 돼요. 이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 같이 넣고 그다음에 양배추 썬 거 넣고 양배추 진짜 포슬포슬해요. 포슬포슬하죠? 네. 제가 여기에 다 할수에 돌려서.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제가 레시피에는 둘둘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마요네즈 2큰술, 네. 식초 2큰술, 그다음에 설탕 2큰술.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마요네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시면은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한 3큰술 정도 준비했어요. 여기에다가 식초 넣고요. 그다음에 설탕 넣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좀 넣. 네, 소금 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버무리세요. 끝났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럼 콜슬로는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3가지만 넣으면 아주 맛있는 콘슬로우가 집에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사실 집에서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본 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하니까 집에서 만들어 잡수세요. 오. 자, 이렇게 잘 섞어요. 양배추가 수분이 쫙 빠지니까 이렇게 잘 섞여요. 이게 저는 정말 맛있어서 이거 만들면 접시에다 놓고 막 퍼먹어요. 그건 만두요? 네, 어. 그래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드릴 거냐 하면 요거 다 됐거든요, 벌써? 네.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요렇게 어머, 모닝빵. 모닝빵 준비했어요. 모닝빵 가운데만 갈라가지고 네. 요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오. 왜냐하면 이 안에 설탕하고 마요네즈하고 벌써 소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식초까지. 이렇게. 야,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배부르죠, 요것만 먹어도. 이렇게 근데 저게 넣고. 먹으면 매운 기를 싹 가셔줄 거야. 그쵸. 완전히 지금 가셔주죠.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여기 생방송에 행복한 아침에 메뉴 짤 때는 꼭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메뉴를 짜거든요. 하나 매운 거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내면 아유, 아이들도 예쁘다.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쵸? 보기도 너무 예쁘네. 그쵸. 보기도 좀 아. 예쁘고요. 자, 제가 그러면 요걸 이렇게 담아 드릴 테니까 저처럼 저렇게 모닝빵 안에다가 직접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빵에 안 넣고 이런 매콤한 뭐 닭갈비 먹을 때 같이 그래도 곁들여서 먹어도 좋아요. 네네. 그럼 좀 중화도 너무 맛있을 되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와. 네.
잠깐만요. 아, 이것도 아주 기대됩니다. 우리 철규 씨는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예. 주세요. 아유, 우리 또 선배님을. 아, 이거 철규 씨 네, 선물인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가운데에다가 햄버거 같아. 그쵸? 햄버거 같죠? 젓가락으로 넣는 게 더 네, 편할 나 것 이거-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듬뿍 넣어가지고 아, 그럼 맛있겠다. 한 입 넣자마자 이 매운맛이 싹 싹 가시죠?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집에서 뭐 매운 거 먹고 허허거릴 때 네.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괜찮겠다. 지금 이지용님은 다 드신 거예요? 네.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네. 이게 빵이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할 수 있잖아요. 네, 모닝빵이. 네. 근데 그 안에 콜슬러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버무려주면서 하나도 퍽퍽하지 않아요. 퍽퍽하지 않죠? 여기에다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아이들 허니머스터드 좋아하잖아요. 네, 네. 허니머스터드 조금 같이 넣어서 버무려서 샐러드처럼 그렇게 즐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외 사과 한번 같은 먹어볼까요? 거 네. 썰어서 같이 올려도 되고요. 요새 참외 나오니까 참외도 씨 빼고 과육만 해서 올리면 아주 훌륭한 샐러드가 만들어지죠. 이거 빵 없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 오늘 춘천 닭갈비, 그다음에 콘슬로우 너무 궁합이 좋죠? 아, 네. 너무 잘 맞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음. 저희 근데 레시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오시죠. 집에서 먹는 춘천 닭갈비 특집.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춘천 닭갈비와 양배추 코울슬로입니다. 춘천 닭갈비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닭다리살은 굵은 소금에 뿌려 씻고 물기를 뺀 후 사방 5cm 크기로 썰어줍니다. 닭다리살에 시판 사과즙, 맛술, 다진 마늘, 진간장과 후춧가루를 버무려 30분 재웁니다. 떡볶이 떡은 5cm 길이로 썰어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고요. 양파와 대파, 고추를 알맞게 손질합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진간장, 카레가루, 쌀조청을 잘 섞어 황금 양념장을 만들고요. 철판 팬에 식용유와 참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대파, 고구마, 감자, 양배추, 밀떡, 닭다리살 재운 것을 볶아주세요. 이제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황금 양념장을 풀어서 볶다가 고추를 넣고 소금 간을 해주면 춘천 닭갈비 완성입니다. 이제 양배추 코울슬로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배추는 잘게 슬라이스하고 찬 얼음물에 헹궈 물기를 완전하게 없앱니다. 게맛살은 1cm 폭으로 사선으로 썰어주세요. 통조림 옥수수코는 체에 받쳐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고요. 마요네즈와 식초, 설탕, 소금을 섞고 양배추, 게맛살, 옥수수콘을 버무려 주세요. 이제 모닝빵을 반으로 갈라 양배추 코울슬로를 알맞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집에서 즐겨보는 춘천 닭갈비와 양배추 코울슬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춘천 닭갈비와 즉석 양배추 코울슬로. 아, 너무 잘 맞았고요. 춘천 제대로 한번 갔다 그쵸? 왔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여름이잖아요. 네. 네. 맛있는 김치 하나 있으면 정말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여름 총각김치 준비했습니다. 아, 여름 총각김치. 기대됩니다. 그렇고. 자꾸 이렇게 또 추억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 UAM으로 바꾸는 새로운 일상, 드론 교통과 배송, 레저 스포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드론 UAM 전시관, 전국 드론 축구대회, 드론 레이싱 국제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드론 레저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드론 기업 해외 진출 세미나, 차세대 드론 UAM 인재 양성과 산업 교육 세미나, 그리고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드론 레저 스포츠 분야의 국내외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2023 드론 레저 스포츠 글로벌 세미나까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드론 산업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도 더웠는데 오늘은 더위에 한풀 꺾이게 해주는 비가 좀 온다고요? 네, 전국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